먼저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조치스 권혁선 전문 교수님과 또 광주과학관 실무자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요청받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허리 통증 바로 알기에 대한 내용인데 너무 광범위한 내용입니다만 오늘 2시에서 3시까지 이제 1시간 시간 여력이 있으니까 최대한 이제 분류별로 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은 통증 치료가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통증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통증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지금 통증센터라고 꼭 저희 대학병원 통증센터뿐만 아니라 병원 가도 통증의학과, 통증 클리닉 굉장히 많잖아요. 통증센터에서 하는 일은 뭐고 허리 통증의 종류와 관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요약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 몇 년 전에 이제 입원하시다가 퇴원을 이제 한 분이시거든요. CRPS라고 해서 복합부위 통증 좋은 환자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증 그러면 옛날에는 또 어르신들이 아파야 낫는다, 참는 게 미덕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가 이제 잘못된 어떻게 보면 예를 보여주는 거죠. 이분은 CRPS 환자고 처음에 이게 다리가 닿는 부분이 너무 아파서 30대 중반의 남자분이신데 휠체어를 이렇게 타고 오셨거든요. 저희 처음 내려오실 때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났고 그냥 밑에 경미한 골절이 있어서 깁스를 하고 다 완치가 됐죠. 정형외과 선생님은 아무 이상 없다, 뼈는 잘 붙었고 다 상처도 다 완전히 염증 없이 깨끗이 다 나았다. 근데 환자분은 계속 아프다고 하셨고 이 원인 모를 고통에 이 병원 저 병원 헤매다 몇 년을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 이제 저희 병원으로 와서 CRPS 진단을 받고 입원해서 이제 치료하는 이제 진행 과정 중에 이제 입원하실 때 자기도 모르게 몰발통이 오셔서 붙잡고 있는 거는 이제 사모님이시고요. 이제 저녁에 이제 자기가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자해를 해서 이렇게 난도질을 자기가 가진 날카로운 뾰족한 걸로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통증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급성 통증, 제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찔려서 다쳤다? 이런 건 우리 몸을 구하는 알람 사인이에요. 근데 이게 통증이 만성화되면 요거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우리의 온 몸에 이제 가능한 신경계뿐만 아니라 면역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사람이 아프게 되면 그냥 잠도 안 오죠, 아프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활동도 저하되고, 움직이면 아프니까요. 그럼 이제 불안한 거예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도대체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 남들, 다 친구들은 공부하는데 나는 언제 공부해서 대학까지. 여러 가지 불안장애가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걱정들 때문에 이제 잠도 안 오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옆집 누구는 주사 맞고 몇 분 만에 낫다는데 왜 나는 안 나? 왜 나만 아파? 내가 뭐 그렇게 인생을 잘못 살았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하다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쳐서 환자 개인뿐만이 아니라 개인은 이제 치료비도 들죠. 직업에 언제 복귀할지도 모르죠. 막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분노가 오고 이런 게 다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도 지치는 거예요. 빈병에 장사 없다고. 이게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식들이 월차나 반차를 해서 번갈아가면서 또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 남편 같은 경우는 계속 남편이 직장을 못 가면 아내가 이제 알바라도 설거지라도 해서 하다가 그마저도 안 될 것 같으면 또 갈라서는 경우가 많고, 또 사모님이 또 아픈 경우는 마찬가지로 애들을 케어할 수가 없으니까 이 가족 간의 문제도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한참 젊은 사람들이 일을 못하면 그걸로도 노동력 상실이긴 하지만 만약에 노인분들이 또 아프면 자식들이 그 부담을 어떻게 떠안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심각한 이제 사회적인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게 되면 이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요. 혈압도 뛰고 맥박도 뛰고 그 콜티졸이라고 해서 우리의 그 면역 수치, 스트레스 수치를 나타내주는 인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콜티졸이랑 적혈구 침상 속도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증가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통증은 일단은 병원을 찾는 가장 제일 흔한 원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인구의 20%,
성인 인구의 10%, 그냥 젊고 건강한 성인의 그냥 전 인구의 20%, 성인은 10%에서 병원을 찾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특히나 만성통증 환자들은 자살을 계획하거나 시도하는 비율이 10%까지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사회 경제적 비용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게 통증이고, 되게 오래전에 이미 발표가 난 건데요. 2001년도입니다. 벌써 21년 전이죠. 그때 이미 페이지에 실렸었는데 17,543명을 전화를 인터뷰를 해서 일단은 환자 분포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고혈압은 피케아 10%, 천식은 한 8에서 9% 정도 평균, 고지혈증은 한 6에서 8% 정도를 차지하는 반면에 만성통증의 비율을 물어봤더니 남자는 한 17% 정도, 여자는 19%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그래도 한 2명꼴은 아프다고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의료비 지출 또한 통증이 이제 막대적으로 암, 고혈압, 뇌혈관 질환이 각각 2,400, 2,500, 6,400만 원 정도 연지출이 된다면 통증은 거의 2억 2천만 원에 육박하는 이제 경제적 지출을 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 인식의 생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까 제가 이렇게 튀어나온 뼈저리에 튀어나온 못에 찔렸다고 해봅시다. 찔리면 가만 안 있잖아요. 찔리게 되면 이 튀어나와서 찔린 이게 기계적인 자극이 전기 생리적인 신호로 바뀝니다. 그래서 손에서 이렇게 말초신경을 따라서 올라가게 돼서 척수에서 이제 전달이 돼서 상행경로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말초신경을 타고 상행경로를 타고 척수에서 올라가게 되는데, 주로 통증을 전달하는 섬유는 C하고 A 델타 섬유. 그래서 이제 뇌로 가게 되고, 제가 찔리면 가만히 안 있고 찔림과 동시에 거의 0.12초 이내에 손을 딱 떼게 되죠. 아야 하면서 떼게 되죠. 그게 이제 뇌에서 인지가 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하행 경로가 같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 하행 경로는 아까 떼는 그런 운동 경로뿐만이 아니라 감각이라든지, 만약에 여기서 찔리게 되면 조금만 피가 맺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염증 전달 물질들이 상처 부위로 다 몰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딱지가 않고, 며칠 지나면 이제 거기 딱지가 치유돼서 떨어져서 날 때까지, 즉 어디 닿으면 아프고 물이 스쳐도 얘가 좀 붓는 것 같고 힘들고, 그러니까 저희가 약을 먹고 밴드를 붙이고 상처가 어디 덧나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알람 사인, 경고 사인, 이게 이제 통증인 거죠. 흔히 말하는 급성 통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행 경로를 따라서 이제 올라가고 통증이 전달되고, 이제 하행 경로를 따라서는 통증을 억제하는 물질, 처음에는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며칠 지나면 조금 처음보다 조금 덜 아프게 돼요. 그 이유가, 덜 아픈 이유가 우리 몸에도 이런 오피오이드 같은 물질들이 분비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오피오이드, 이런 물질들이 분비가 되는 거고요. 오히려 어디에 닿거나 덧나거나 그 다음에 부딪히거나 그럼 더 아프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흔히 सब스탄스 P나 글루타메이트, 이런 물질들이 더 통증을 촉발하는 물질들이에요. 흔히 이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억제 회로와 촉진 회로가 이제 상호 억제 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을 이제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통증이 어떻게 만성화되는지를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아까 제가 신경 말단에서 물질들이 분비가 된다고 했고, 이 주황색 삼각형이 글루타메이트라고 해서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는 물질들이에요. 그 물질들이 분비가 돼서 다음 신경에 전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하행성 경로에서는 이 보라색 사각형 물질들이, 아까 오피오이드 같은 물질들이 좀 덜 아프게, 덜 느끼게 하는 게, 보통은 이제 그런 물질들이 분비가 돼서 상호 밸런스를 이루어서 우리 몸을 보호하게 되는데, 만약에 계속 자극이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 한번 부딪혔던 데를 계속 부딪힌다면 계속해서 이 주황색 삼각형이 늘어나겠죠. 그럴 때 치료의 의미는 뭐냐? 이 삼각형 물질들을 없애주거나 아니면 오히려 보라색 사각형 물질들을 더 넣어주거나. 근데 우리 몸에서는 이 몸 안에서 나오는 보라색 사각형 물질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이나 주사를 맞아서 이런 보라색 물질들을 밀려주거나 아니면은 이 삼각형의 분비를 억제시키거나, 이래야 얘가 이제 가역적인 반응이 돼서 원상태로 돌아가는데 계속 자극이 오는 거예요. 즉, 이 보라색 사각형 물질들은 별로 안 나오고 계속해서 이런 삼각형 물질들이 나오면 이 뒤에 신경이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이 신경 자체가 이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 보라색, 주황색 삼각형 물질을 받아들이는 그 채널들이 수용기들이 막 증가를 해서 이 신경이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이 주황색 삼각형이 조금만 나와도 그전이랑 마찬가지로 조금만 나와도 뒤에 이걸 받아주는 수용기들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좀만 받아도 굉장히 아프게 느낍니다. 그래서 뭐 좀만 해도 아프다. 이게 신경 자체가 변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통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자극이 없으면 안 아파야 돼요. 0이어야 되고 자극이 점점 늘어날수록 통증도 점점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아까 그렇게 만성 통증에 신경에 병이 생긴 그런 경과를 겪게 되면 얘가 이제 이동을 해서 자극이 조금만 있어도 굉장히 아프게 느낍니다. 아까 그 설명을 드렸죠. 신경 자체가 수용기들이 막 증가해서 변해버리기 때문에 느끼게 되고 아예 자극이 없는데도 얘가 아프게 느끼는 거예요. 닿아서 아프다,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 뭐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이거는 촉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닿는 감각 자체를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듯이 주로 A, 델타하고 C가 통각을 느끼고 A, 베타는 촉각, 닿는 거를 느끼는데 A, 델타하고 C가 A, 베타 쪽으로 이제 싹자랑으로 나와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지는 거를 통각으로 잘못 뇌에서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질통, 그러니까 닿아서 아픈 거는 촉각인데 그 통각으로 느끼게 되는 이질통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림만 보시면 이제 이런 신경계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위에랑 아래 그림의 차이를 알겠어요. 위에는 뭔가 까맣게 뭔가 굉장히 빽빽하죠. 밑에는 좀 듬성듬성하죠. 위에 거는 75세 여자가 대상포진을 알았는데 대상포진을 신경통으로 이행 안 되고 깨끗하게 나온 경우고요. 밑에는 대상포진 똑같이 72세 여자, 즉 70대 성별로 여자, 동일한 조건이고 윗부는 대상포진을 알았는데 만성 대상포진은 신경통으로 안 넘어가고 이제 치유가 된 사람, 아랫사람은 대상포진 걸렸는데 대상포진은 신경통으로 넘어가 버린 사람. 피부를 그 피부 분절 조직 생각을 했더니 위에는 신경이 촘촘하게 있는데 밑에는 신경이 거의 없어졌죠. 위축이 되고 감소되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신경 전달 설명드릴 때 처음에 말초신경, 그 다음에 등족신경절, 척수, 그 다음에 뇌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신경 경로를 타고 가서 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에 보시면 위에는 뭐가 까맣게 빽빽하죠. 근데 밑에는 조금 듬성듬성한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대상포진을 아는 사람이 흉추 6번. 보통 이제 대상포진이 한쪽으로 쭉 띠를 따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걸린 쪽과 안 걸린 쪽이 어딘지 아시겠죠? 위쪽이 안 걸린 쪽이고 밑에 쪽이 걸린 쪽입니다. 걸리게 되면 이렇게 신경 자체에 병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등쪽신경도 마찬가지로 노추에 허리에 생긴 사람인데 허리에 생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도 오른쪽은 이게 빽빽하게 신경 구멍을 채우고 있고 여기는 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얘가 신경이 염증이 생겨서 부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대상포진을 걸리고 이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생검을 할 수 없으니까 MRI를 찍어서 봤더니 이렇게 신경이 꽉 채워서 부어있고 나중에 이 사람이 다 낫고 나서 다시 MRI를 찍었더니 원래대로 양쪽 다 원래대로 돌아왔죠. 똑같이 돌아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척수예요. 척수. 복합부위 통증이고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준 동영상 그 CRPS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이제 죽게 돼서 나중에 부검을 해봤더니 척수의 뒷볼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정상인은 이 정도 너비가 되는데 CRPS는 반 이하로 쪼그라져 있고 뒷볼이 신경절이라고 이렇게 뭔가 촘촘한데 여기는 모양도 다 흐트러지고 일그러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계 자체가 변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그 대상포진도 신경통 환자인데 이제 죽었죠. 죽고 나서 이제 부검을 해봤더니 어디가 건강한 쪽이고 어디가 대상포진 걸린 쪽인지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정상인 쪽, 여기가 아팠던 쪽, 대상포진 걸린 쪽. 그래서 여기도 도장이라서 척수 후각도 쪼그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게 다 뇌에 전달되거든요. 저희 신경계는 아까 마지막으로 인지하는 데가 뇌지 않습니까? 통증을 인지하는 뇌의 부분이 이제 더 활성화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단순히 통증이 증상이 아니고 이게 만성 통증이 되게 되면은 신경계에 여러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그냥 허리만 아팠던 게 아니라 신경병성 통증. 그러니까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찌릿찌릿하고 다리도 방사통하고 저리고 쥐나고 남의 살 같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경감성 요통도 MRI를 찍어보니까 뇌의 그 전두전력 회백질 밀도가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CRPS 환자도 통증 기간이 오래되고 심할수록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CRPS 환자들이 뇌 회백질 밀도가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07년도에 굉장히 오래전이죠. 벌써 지금 15년 전이죠. 그때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마취통증학과 의사가 만성통증은 질환이다. 왜냐? 신경계, 말초신경, 척수, 뇌신경까지 다 이제 침범하게 되는 질환이고 이걸 질환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증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치료가 잘 안 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굉장히 이게 역사적인 통증의사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2018년도에 ICD라서 국제질병분류가 있거든요. 이게 그 저희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질병분류를 몇 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2018년도에 ICD 국제질병분류 11판에서 만성통증을 이제 질환으로 분류를 하기 시작했고요. 한국도 이제 미국이나 전 세계가 하면 바로 또 캐치업을 하니까 2021년도에 KCD 이제 한국질병표준화분류 8판이 개정되면서 만성통증을 이제 질병으로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6일 CRPS를 이제 처음으로 장애, 이제 통증도 장애다 이제 인정을 해주기 시작한 이제 단초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어디가 뭐 없고, 뭐 다리가 없고, 팔이 없고, 손가락에 뭐 관절이 안 움직여지고 이런 것만 장애가 아니라 통증으로 인해서 일단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도 이건 어떻게 보면 장애로 인정이 된다라고 이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죠. 물론 CRPS 환자를 다 장애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통증으로 인해서 이제 근육이 위축되고 관절이 움직일 수 없고 이런 경우가 지금 한정적으로 장애를 인정해주고는 있는데요. 일단 이게 통과가 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통증을 장애로 인식하는 개념이 생겼구나라고 이제 통증 환자들은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을 이제 분류하는 걸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결국 분류하는 거는 진단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치료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가 이제 문제여서 결국은 치료를 위해서 통증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일단 기간에 따라서 급성 통증이냐 만성 통증이냐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고요. 병태 생리학적으로 따라서 통각 수용기성 통증이냐 여기에는 이제 통증에 따른 원인이 있는 겁니다. 체성 통증과 내장성 통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근골격계 통증이랑 뭐 배가 아파요, 장이 뒤틀려요 이런 내장성 통증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신경의 병이 생겨서 이제 원인이 되는 신경병성 통증 그다음에 통각형성 아니면 뭐 통각 가소성 통증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노시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태에 따라서는 통증이 계속 아프냐 하루 24시간 계속 아프냐 아니면 평소에는 괜찮다가 그때그때 돌발적으로 어떤 타임에만 아프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급성 통증은 아까도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못에 튀어나온 못에 찔린 손을 예로 들었듯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알람 사인, 경고 사인 굉장히 좋은 통증이고 하나의 증상입니다. 근데 이게 3에서 6개월이 되면 옛날만 해도 제가 레지던트 때만 전공의 때만 해도 6개월이 지나면 만성 통증이다 그랬는데 아까 그 ICD에서 이제 질병 분류가 체계화되면서 지금 이제 만성 통증은 3개월 넘은 만성 통증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3개월. 그래도 아직까지 보수적인 고전적인 선생님들은 6개월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에서 6개월이 지나면 만성 통증, 그러니까 통증 자체가 질환이 돼서 이제 치료해야 될 나쁜 통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성화되지 않도록 초기에 아팠을 때 적극적으로 초장에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각수용기성 통증을 보시면 다 원인이 되는 게 있어요. 뭐 열에 대한 거, 아니면 화학적인 자극에 대한 거, 아니면 기계적인 자극. 뭐 주사바늘에 찔렸다, 망치에 어떻게 뭔가 기계적인 위해를 당했다, 뭐 어디에 일하다가 어디 작업장에서 뭘 했는데 손에 끼어서 다쳤다, 뭐 이렇게 기계적인. 그 다음에 이제 램 자극에 대해서 동상을 입었다든지 여러 가지 통각수용기성 각각 따라서 이제 말초신경을 따라서 등축신경절 척수의 후가 그래서 이제 뇌로 전달되는 이런 체계적인 전달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통각수용기성은 그거에 따른 원인이 있어요. 근데 신경병성 통증은 우리 몸의 신경계에 아무 데나 다 나타날 수 있어요.
말초신경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척수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 뇌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경에 병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인지다가 팍 와요. 그러니까 신경에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되면 갑자기 돌발통이 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이소성으로 흥분, 그러니까 자기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아무 데서나 다 흥분이, 신경에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흥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까 하행성 억제 경로가 있어야 될 때 아까 우리 몸에서도 자기 몸을 보호해주는 좀 덜 아프게 하는 물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이제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뇌, 아까 신경을 타고 올라가서 결국은 뇌가 최종 전달지인데 이 자체의 통증을 인지하고 조절하는 부위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중추감작이라고 설명하면 되겠고요. 척수에서 아까 A 델타하고 C가 통감을 느끼는 섬인데 A 베타는 촉각, 터치를 느끼는 섬이거든요. 이게 통과를 느끼는 섬유 쪽으로 싹자람이 들어가 버려서 통증을 더 과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전들로 신경병성 통증을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신경병성 통증은 뭐 대상포진후 신경통,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통증, 뭐 3차 신경통, 아니면 CRPS,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니면 간암 수술하고 나서 수술은 잘 됐는데 수술 자리가 계속 아프다. 의사는 나오려고 아프다. 상처 부위는 원래 나오려면 아프다는데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계속 아프다. 이제 옷도 잘 못 입겠다. 옷만 갈아입으려면 스쳐도 아프다. 이렇게 한 게 그게 이제 만성 신경병성 통증입니다. 그렇고 아니면 그냥 통각수용기수은 원인이 있어요. 염증이 생겨서 아프다. 골자를 당했으니까 아프다. 또 이렇게 관절염이 있으니까 아프다. 이렇게 이런 게 통각수용기성 통증인데 같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도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다리가 아프다. 목이 아픈데 손이 쥐가 난다. 저리 날. 이런 식으로 혼재된 양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새로 대두된 개념은 이제 신경가소성 통증, 통각형성 통증, 통각 가소성 통증이라고 해서 원인은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통증이 굉장히 있는 건데 전혀 설명이 안 되는, 소위 섬유근육통, 아니면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의 1형, 2형은 이제 신경 손상이 입증된 경우고 1형은 신경 손상이 입증이 안 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섬유근육통을 예로 들자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무 이상 증후군이 없어요. 검사를 해도 다 정상이야. 조그맣게 디스크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통증을 설명할 정도는 안 돼요. 근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돌아다니면서 아프다. 나는 바람만 불어도 아프고 비가 와도 아프고 스트레스 받아도 아프다. 이런 게 이제 통각 형성 통증. 즉 결국에 중추신경계뿐만 아니라 여러 신경계가 다 장애가 일어나서 이건 아픈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대두된 개념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다음에 만성 악관절동 통증, 그다음에 만성 장통증, 골반 통증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 크기를 저희가 흔히 점수로 이제 물어봐요. 왜냐면 아픈 게 다 주관적이라서 다르거든요. 보통 이제 0에서 100까지 아니면 0에서 10까지를 보는데 0은 하나도 안 아픈 거, 보통 1, 2, 3은 병증의 통증, 그 다음에 4, 5, 6은 중증도의 통증, 7 이상이 이제 심한 통증이고요. 보통 이제 7, 8을 설명할 때 3부가 아기 날 때 통증, 초산부가 아기 날 때는 8점, 그 다음에 경산부가 아기 날 때는, 초산부가 아기 날 때는 8점, 경산부가 아기 날 때, 그러니까 애 둘 이상 낳은 사람 7점 이렇게 설명하고, 남자분들은 이제 아기를 안 낳으시니까 군대 가서 진짜 빡시게 유병훈련하고 진짜 밤에 잠도 못 자고 끙끙 앓을 때 통증이 7, 8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10이 이제 죽으면 죽었지 못 참겠다. 자살을 시도하거나 이럴 정도인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치료는 무조건 빨리 조기에 해결을 보는 게 좋습니다. 3개월 이내에 끝장을 봐야 되는 거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하든 물리 치료하든 뭐 주사 치료하든 뭘 하든 적극적으로 좀 빨리 해결하는 게 낫겠고, 그 다음에 필요 시에는 이제 통증 전문가 선생님한테 이게 진단이 제대로 맞는지, 이 치료적 접근이 맞는지 좀 확인 및 점검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만약 통증이 조절이 안 된다면 도와주고 있는데 뭐 굳이 전문가한테 갈 필요는 없고, 치료 계속 받고 있는데 계속 답보 상태야. 더 심해져. 이렇다면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통증 치료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일 손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보통은 처음에는 아프면은 쉬고 아픈 곳을 보호하고 필요하면 뭐 물리치료도 받고 아니면 또 한의원에 가서 또 한의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뜸도 뜨고 부항도 뜨고 이렇게 하면 쉬고 나면 좀 좋아지세요. 근데 이렇게 안 되면 이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약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좋아지면 괜찮은데 안 좋으면 이제 근처 약국에 가서 약 사 먹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병원 가시거든요. 병원에 가도 막 처음부터 막 주사를 놓지는 않고 대부분이 이제 약 처방을 먼저 해보죠. 약 처방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뭐 주사 치료나 시술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제일 많이 이제 접근하는 게 약입니다. 진통제. 제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처음에 아플 때는 병증일 때는 비마약성 진통제를 써라. 아까 병증은 1, 2, 3이었죠. 중증도 통증 4, 5, 6일 때는 약한 마약성 진통제를 추가를 해라. 심한 통증 7, 8, 9, 10 이럴 때는 그럴 때는 어떤 센 마약성 진통제를 당연히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개념이 바뀌어서 통증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것보다 처음부터 그냥 약한 통증일 때는 비마약성 진통제를 쓰고 1, 2, 3일 때는 비마약성 진통제를 쓰고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중등도의 강한 통증으로 왔다면 약한 마약제나 강화성 마약성 진통제를 추가로 좀 해볼 수는 있겠다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신경병성 통증 가이드라인인데요. 이게 국제통증학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경병성 통증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게 2015년도에 마지막으로 캐나다 통증학회 가이드라인이 2014년도, 유럽 신경학회 가이드라인이 2010년도, 프랑스 신경학회 가이드라인이 이제 2020년도인데요. 보통은 저희가 아프면 진통제 내지 진통소염제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경에 병이 생긴 거는 아까 막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만지는 걸 아프다고 이렇기 때문에 단순 진통제는 효과가 없어요. 얘는 신경 흥분도를 떨어뜨려주는 약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사망계 항우울제가 우울증 약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가 이제 성분이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뭐 도파민 이런 성분들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그 뇌에 나오고 신경 전달 물질 나올 때 그런 애들이 좀 통증에 관계된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차단 분비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게 또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바펜틴, 프리가발린 이런 것들은 옛날로 치면 간질약, 항정관제. 그래서 신경의 흥분도를 떨어뜨려주기 때문에 일단 지금 1차 선택 약제로 가이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블루제틴, 베가팍신은 아까 S에 말하는 세로토닌하고 노에피네프린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통증 전달 물질들의 제흡수를 억제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게 1차 선택 약제고 1차 내지 2차로 효과가 있는 게 리도카인이나 캡사이신, 패치제도 있고 바르는 연고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보통 2차 또는 3차가 약한 오피오이드, 강한 오피오이드, 보톡스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는 저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내동 설명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엔세이드라에서 이게 진통소염제예요. 진통소염제가 염증성 통증, 급성 통증 이런 거는 효과적인데 신경 손상에 의한 신경병성 통증은 이미 효과가 없다고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미 밝혀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오래 사용하게 되면 심혈관계랑 위장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위염이나 그 다음에 뭐 장출혈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관상동맥 우회술 전후에는 금기하고 가능한 단기간 적은 양을 사용하라고 이미 이제 FDA에서는 수년 전에, 십수년 전에 이제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거 보시면 알지만 글로벌 마켓 세계 시장에서는 지금 통증의 그 약제 처방률이 아까 진통소염제는 25%밖에 안 되고 항정가제는 그래도 19%, 항우울제 16%에서 둘이 합치면 아까 이 두 개가 1차 선택 약제였잖아요. 35%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2011년도 조사 결과는 11년 전에도 진통소염제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제가 처방하라고 나면 문의가 와요. 아, 나 우울증 환자도 아닌데 왜 우울증 약을 처방했냐, 왜 간질약을 처방했냐 이렇게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제가 설명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들은 기억이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직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기전 원인에 따라서 치료는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노인 환자들, 이게 미국 의사협회지거든요. 2009년에 발표된 노인 환자들일수록 그런 진통소염제 오래 쓰는 건 좀 피해라. 왜냐면 노인 환자들일수록 뇌혈관계나 심장 문제나 그 위나 이런 위장관계가 약하지 않습니까? 피해라. 만약에 진짜 진통제를 써야 된다면 차라리 만성 진통제를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통증센터, 통증클리닉 많죠.
일단 통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 가지 통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어떤 질병을 치료하냐? 다 치료하긴 합니다만 이건 2011년도에, 11년도이죠. 그때 이제 전국 대학병원, 중종합병원 이상 통증 클리닉 내지 통증 센터가 있는 곳을 환자 8,622명을 대상으로 어떤 질환이 제일 많냐 살펴봤더니 역시나 허리 통증이 제일 많아요. 저희 대학병원에서 이 정도지 밖에 뭐 개원가나 척추관절 전문병원에 이런 데는 허리 통증이 거의 70%는 될 겁니다. 허리 한 번 안 아픈 본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허리 통증이 제일 많고 아무래도 대학병원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CRPS 선호교통 환자가 두 개 합쳐서 14%, 허리 다음으로 많은 게 뭐라고 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 통증. 그 다음에 뭐 어깨 통증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부위별로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나이를 봤더니 70세 이상 고령을 봤더니 역시나 압도적인 게 허리 통증. 그 다음에 흉부가 많은 이유는 대상포진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흉부거든요. 그래서 흉부가 많고 대상포진 제외하면 역시 경부입니다. 그래서 목하고 허리가 우리 몸의 척추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리 환자들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도 오늘 강의 주제를 허리 통증 좀 제대로 바로 알자라고 이제 주제를 정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일 많은 허리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이 이게 네 발로 걷는 게 아니라 직립보행, 두 다리로 걷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인 문제가 허리 통증이에요. 그래서 평생 유병률은 60에서 90%. 뭐 90%로 보자면 열에 한 명 빼고 다 아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감기 다음으로 흔한 질환이고 주변에 보면 허리 한 번 안 아파 본 사람은 진짜 좀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런 허리가 아플 때 90%는 대부분 2개월 내에 자연적으로 호전이 되는데 문제는 10% 정도는 6주에서 12주 이상 통증이 지속돼요. 그러니까 아까 근데 3개월에서 6개월이 넘은 만성 통증, 최근에는 3개월만 넘어도 이제 만성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안 넘어가도록 이제 주의하고 유지관리 하는 데 힘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허리 통증은 왜 생길까? 그냥 단순히 근육통일 수도 있어요. 그냥 담이 결려서 뭐 하고 나면 이렇게 좀 베란다에서 이도했더니 삐끗한 것 같아? 그냥 근육이 단순하게 뭉치고 놀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많고요, 물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추간팔판 통증, 흔히 이제 디스크죠, 디스크. 네, 척추관 협착증, 허리에 있는 반이 좁아진 걸 말합니다. 천장관절 증후군에서 여기 엉덩이 관절이 있거든요. 엉덩이 관절에 문제가 생긴 경우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 자기는 몰랐는데 골다공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뼈도 자기가 모르게 주저앉는 거예요. 기침 한번 세게 했는데 자기가 감기가 걸려서 요 며칠 기침을 계속 했는데 그러고 나서 등이 너무 아팠다. MRI 찍어보니까 이제 압박골절. 그 다음에 수술은 잘 됐어요.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해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 잘 됐대요. 경과도 좋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기부도 잘 맞겠고 아주 좋대. 아무 문제 없대. 근데 자기는 계속 아프대. 그런 거 이제 다 통틀어서 척추 수술을 통증 증후군. 그 외에도 이제 내과적인 문제, 예를 들어 췌장암이었는데 방사통으로 해서 등허리 통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부위과적으로 자궁에 이따만한 혹이 있었는데 그게 허리 엄지 통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비뇨기 질환, 비뇨기계 비뇨생식기계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암이 전이가 돼서 이런 기타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항상 이게 통증이 오래됐네? 7일 경과에 제대로 반응을 안 하네? 그럼 꼭 필요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나마 제일 많은 통증을, 허리 통증을 좀 질문별로, 유형별로 좀 구분을 해보자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환자분 사례입니다. 예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아프다 말다 그래서 별로 안 심하게 뭐 쉬면 낫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이후에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다리도 당기는 것 같고 저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해서 어디 들러서 이제 오신 분인데 뭐 그냥 본인은 처음에 나 이러고 그냥 있었다. 보통 이제 엉덩방아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엉덩방아 찧었다. 아니면 골프 연습장에서 스윙을 자기가 이번엔 좀 많이 과하게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담이 결린 것 같다. 본인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그게 아까 워낙에 자연 경과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단순히 담 걸렸다, 근육이 놀랐다, 뭉쳤다 이건 되게 2, 3주 내에 좋아지시는 거예요. 근데 3주가 지나도 3, 4주가 지나니까 한 달이 돼도 아프다? 그건 다른 문제가 있는지 평가를 단순히 근골격계 문제는 보통 한 달 이내에 다 좋아지세요. 근데 한 달이 넘어가도 계속 아프다? 별 반응을 안 한다? 그럼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좀 평가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측간판 탈출증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일명 디스크죠.
뼈가 있어요. 척추뼈가 있는데 그 사이에 말캉말캉한 물질이 디스크예요. 그러니까 얘는 허리가 저희가 굽히고 제끼고 이렇게 할 때 충격, 흡수, 보완, 그리고 자유자재로 허리를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질이 어떤 외압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삐져나와서 이제 신경을 누르게 돼서 아픈 거고, 디스크 자체에는 효과를 느끼는 물질이 없어요. 근데 얘가 튀어나와서 뒤에 있는 허리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특징이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한 번에 못 일어나요. 첫발 디딜 때 아파요. 그다음에 허리를 구부려서 세수를 하거나 특히 여자분들 머리를 감으려면 너무 아파요. 그다음에 기침 좀 하려고 그러면, 그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힘주면 통증이 유발돼서 너무 힘들어요. 화장실에서 힘주고 뭐 요즘은 뭐 비데 쓰시는데 변 닦으려고 이렇게 해서 힘을 좀 들어가, 그것만 해도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모발이 증가되는 어떤 행동도 통증을 유발하고, 오히려 앉아있는 것보다 서있거나 눕는 게 돼요. 왜냐면 앉아있는 자세 자체가 디스크 압력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냥 그 중심성 타입이면 허리하고 엉치면 아픈데 살짝 옆으로 삐져나오면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을 누르고 있고, 예를 들어 목 같은 경우는 팔 쪽으로 가는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이제 그 팔이나 다리로 뻗치는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흔히 이제 레그레이징 테스트를 해서 하지 거상 다리를 쭉 들어 올렸을 때 통증이 느껴지면 이제 전형적인 디스크고요. 디스크고, 이분은 저희 이제 이미 정년퇴직 하셨습니다. 정년퇴직 하신 이제 이비인후과 교수님이신데, 아까 고사를 일하면 괜찮고 또 오래 앉아서 뭐 환자 보고 진료 보고 수술하고 이러면 힘들고, 또 쉬면 나고 주말에 쉬면 낫고, 근데 뭐 주말에 어디 친구들이랑 공 한번 치고 왔더니 담이 결린 것 같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본인이 의사니까 처방해서 약도 먹고 쉬고 뭐 했는데 안 나으니까 이제 오신 거예요. 허리 엑스레이 치고 보니까 그닥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게 뼈거든요. 허리뼈가 5개인데 1, 2, 3, 4, 5 뼈 사이 여기가 디스크가 들어간 간격이거든요. 여기 약간 좁은 거 말고는 특이사항은 없어요. 특이사항은 없는데, 교수님 이거 아무래도 디스크 같은데 MRI를 좀 찍어보시죠 할 때, 본인이 아니래요. 이건 아니고 근육이 뭉쳤다. 그래서 일단 주사치료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안 나오면 MRI 찍어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MRI 찍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보시던 이제 이비인후과 교수님이시니까, 박 교수 MRI 찍었는데 정상이고 왜 디스크라고 했냐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허리뼈가 1, 2, 3, 4, 5 5개라고 있고 4번, 5번 사이에 세로뷰로 보면 뼈 사이 이게 디스크거든요. 얘는 괜찮아요. 그냥 원래는 이런 밝은 회색이어야 되는데 지금 까맣게 되니까 퇴행성 변화만 있는 거고, 이제 문제는 이렇게 가로로 보시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비인후과 교수나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이게 디스크고 이게 신경이 양쪽으로 나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가운데로 튀어나와서 눌리면 이제 아까 제가 중심성 디스크라 허리 엉치 자체가 아픈데, 아까 앞에 이제 다리가 반사통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옷이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거울 이미지라서 여기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로 나가는 신경이 눌리니까 다리로 반사통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놓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4번, 5번 디스크여서 이제 저희가 주사치료 저희가 해드리고, 이렇게 보통은 허리엄지 신경으로 1단계를 해드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허리엄지 신경으로 쫙 뻗쳐 들어가는 거거든요. 얘가 엉치고 얘가 5번, 4번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드리거나, 초음파를 보고 하고 저희가 영상장치를 보기도 하고요. 안전하게 바늘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아니면 선택적으로 이제 4번, 5번, 5번, 1번 이렇게 신경 줄기에다가 이제 저희 환자들한테 쉽게 설명드릴 때 2단계 영상 치료해드립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왼쪽이니까요. 그렇게 해드리고, 그걸로도 안 되면 이제 시술로도 넘어가는데, 주사 치료를 반복해서도 좋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만큼 튀어나와서 눌린 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로 튀어나오면서 왼쪽 신경에서 물론 신경이 요만큼 먹었죠. 근데 나중에 1년 지나고 MR을 다시 찍어보니까 이제 원래대로 다 좋아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사치료만으로도 시술만으로도 이렇게 튀어나온 디스크가 다 좋아질 수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는 뭐 사람들이 이제 수술을 좀 꺼려하고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미술 치료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환자들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이거 신경주사, 이거 뼈주사 아니에요? 뼈주사 자주 먹으면 뼈가 녹는다는데 이거 해도 되냐고.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받습니다. 하루에도 한 몇 번은 받는 것 같아요. 오전 한 타임만 해도 몇 차례 받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러면서 통증 주사는 이걸 마취를 시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취 통증학과 아니냐? 통증 주사 일시적 통증만 감소시키고 치료가 안 돼. 이게 자주 맞으면 중독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명 스테로이드 주사가
스테로이드 주사가 뼈 주사라고 오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에 신경주사의 그 약제를 쓰냐 안 쓰냐 그거의 차이인 거고 어차피 스테로이드는 1년에 써야 될 용량이나 횟수가 다 주어져 있고 그 급성 염증을 떨어뜨리기 하기 신경성 염증? 급성 염증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필요시에 이제 설명을 하고 뭐 매번 주사 놓을 때마다 녹화하는 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신경성형술 카테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디스크 자체가 너무 튀어나와서 허리를 압박할 때 디스크 냉각 고주파에서 디스크만 선택적으로 이제 몸에 해가 없이 이제 하는 시술도 있습니다. 외에 또 레이저로 막 이렇게 하는 시술들은 있고요. 실질적으로 모니터로 디스크 튀어나온 걸 좀 보면서 해당되는 신경에다가 이제 고주파나 레이저나 아니면 이렇게 포셉으로 튀어나온 디스크 물질들을 제거하는 이런 시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부위를 이렇게 하고 아니면 아예 옆쪽으로 들어가죠. 아까는 이 꼬리뼈 사이에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였고요. 아예 뭐 4번, 5번, 3번, 4번, 5번, 1번 이렇게 추방구, 척추와 척추 사이에 구멍으로 옆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게 지금 튀어나온 디스크가 꽉 막힌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셉으로 튀어나온 거를 이렇게 찍어내거나 이렇게 주는 시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내시경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출혈이 있고 그 다음에 신경이 부어 있고 디스크 자체 빵빵하게 채우고 있고 이런 걸 좀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바로 직접 보면서 바로 다이렉트하게 진단과 치료를 동시한다 이런 장점이 있겠고요. 항상 나중에 좋아지더라도 주변에서 보시면 수술하고도 좋고 시술하고도 좋아졌고 아니 난 약만 먹고 주사 몇 번 맞고 좋아졌다 이러다가도 언제든지 허리는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는 이상 언제든지 재발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올바른 자세 유지, 그 다음에 자기 관리,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들 때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끌어안고 무릎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붙여서 하는 게 자세 항상 운전할 때도 그 다음에 서 있을 때도 뭐 이렇게 당기고 어깨하고 엉덩이하고 무릎하고 발목이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항상 바른 자세 습관적으로 해주셔야 목도 이렇게 빠지게 되고 거북목이 되고 그렇게 구부정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렇게 이제 반복이 되면 폐행성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올바른 자세, 운전할 때도 이제 직업이 택시 운전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항상 뭐 너무 장거리 한다 그래도 갓길에서 잠깐 쉬어가는 이런 지혜를 좀 발휘하시는 게 자기 이제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유산소 운동이 제일 좋거든요. 뭐 아쿠아를 한다든지 자전거 타기, 걷기. 제가 봐서는 허리 환자들은 걷기가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 지금 걷기, 무리 안 되게 2, 30분 이렇게 해주시고 스트레칭 해주시고 해주시는 게 낫고 아까 디스크 압력은 서 있거나 누워 있는 것보다 앉아 있을 때 더 심하다. 특히나 쪼그려 앉기랑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하는 자세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 다리 들어 올리기 많이 하고 나서 이제 디스크 터져갖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항상 미리 스트레칭이나 좀 몸을 유연하게 풀어주시고 무리 안 되는 선에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 2는 수년 전부터 다리에 터질 것 같은 통증이 지속됩니다. 심할 때는 발가락까지 저리고 앉아있을 때는 편하대요. 조금만 걸어도 앉았다 쉬었다 이런 반복해야 되고 자기가 어디 갔더니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그러는데 수술해야 된다고 들었다. 그럼 나 수술해야 되냐? 나는 지금 심장에 스텐트도 넣고 나이도 많아서 안 하고 싶다. 이러고 이제 저희 병원 찾아오신 경우인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말 그대로 척추의 관이 여기가 신경이면 여기 신경 나오는 거 공간이 있어야 짜부러져 있고 여기도 신경이 이렇게 중심관이 있고 바깥으로 나가는 추간공이 있거든요. 어디 부분이나 좁아지고 막히면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성 척추관 협착증, 추간공 척추관 협착증. 저희 뭐 그랜드 캐니언 협곡 이러잖아요. 좁아지면 협착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좀만 서서 오래 뭐 설거지만 하려고 해서 막 못하겠다. 아니면 좀만 가도 못하겠다. 근데 또 이렇게 좀 허리를 숙이고 걸으면 괜찮다. 그래서 동네 할머니들 보시면 애도 없는데 그 유모차를 끌고 막 걸어가시거나 지팡이를 짚고 약간 꾸부정하게 걷는 그래야 편하거든요. 협착증.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디스크는 숙이면 아픈데 협착증은 꼿꼿이 서 있거나 제끼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간별을 많이 해야 되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풍선 카테터를 이용한 확장술이나 추방공 확장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풍선을 넣어서 좁아진 데를 넓혀주는 시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관절에 무리가 올 때는
허리 관절에다가 이제 신경부서 치료, 블럭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추간관절 주사를 엑스레이 보면서 하게 되고, 주사를 하면 효과는 있어. 근데 오래 안 가. 주사 맞으면 하루 이틀, 2, 3일 길어야 1, 2주도 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사를 해서 효과는 있는데, 그걸 이제 오래 가게 하기 위한 게 이제 고주파라고, 똑같이 주사 바늘이에요. 주사 바늘의 팁 끝에 한 0.5에서 1cm 정도로 여론고만 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인체의 무해함은 42도, 45도, 이건 뭐 사우나 열탕 온도 정도잖아요. 저희가 50도 이상일 때 이제 신경의 변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42도에서 45도 이내로 감각신경만 선택적으로, 이제 저는 환자들한테 이제 쉽게 통증을 느끼는 감각신경만 일시적으로 기절시키는 요법입니다. 이렇게 설명되는데, 그렇게 하면 평균 6개월에서 1년 가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이제 다시 살아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식은 놓치면 안 되죠. 마비가 올 때, 그 다음에 성기능 장애가 올 때, 배뇨, 배변 장애가 올 때, 소변 보기가 힘들어요. 변을 지려요. 항문관략근에 마비가 힘이 잘 안, 항문관략근에 힘이 안 들어져가요. 다리에 힘이 빠져요. 손에 컵을 들려면 이걸 놓쳐요. 힘이 빠져 안 돼. 그러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2, 3개월간 비수술적 치료를 했는데 통증이 전혀 조절이 안 되고 점점 심해져요. 그럼 다시 한번 진단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이거 수술해야 되는지 아닌지 빨리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한때 수술을 너무 과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심평원에는 아예 신문에도 나왔죠. 너무 수술 많이 한다. 일본 3배, 미국 1.5배를 하고, 중앙일보에서 2010년에 척추 수술 너무 반인치료였다. 심평에서는 이만큼 적발했고 수술 안 돼도 할 뼈까지 다 손댔다, 이러면 신문에 대대적으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993년, 94년에 스파인지라 해서 척추외과 의사들이 내는 잡지인데, 수술하고 비수술했을 때 1년 이후에는 뭐 80%, 90%, 약간 뭐 수술이 90, 한 10% 정도 오는데, 결국은 오래 가게 되면 수술하고 비수술의 차이가 그닥 없고, 비수술이 오히려 더 만족도가, 그 다음에 유지도가 높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수술 저금이 되는 디스크 환자 69명을 대상으로 신경차단술만으로 했더니 77%가 호전됐고, 결국 이 중에 수술한 사람은 이제 한 23%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꼭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진단적으로 잘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예를 드시면 허리 형체 통증으로 수년 동안 고생해서 다리까지 당기는 느낌, 특히 양반다리. 명절 때 모여서 고스톱 오래 쳤더니 다음날 일어나지도 못하게 허리 형체 다리가 아파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는 이거는 허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천장관절 통증을 이제 의심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요. 천장관절 통증이 엉덩이 관절일 때 보통 엉덩이 관절은 엉덩이만 아파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경학적으로 이게 허리 형체 신경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뻗쳐요. 다리 쪽으로. 디스크 4번, 5번, 5번, 1번이랑 오인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초음파보고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질문 4는 허리 수술 받았대요. 잘 됐대. 근데 계속 아파요. 그럼 뭐 때문일까요? 이제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수술은 잘 됐대요. 지금 보시면 허리뼈를 5번, 4번, 3번, 2번, 1번, 그 다음에 흉추까지 해서 기부로 쫙 박아놨어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대수술을 한 거죠. 뼈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다른 문제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기부가 박힌 데는 괜찮은데 그 위나 아래에 또 새로운, 그 위나 아래에 새로운 디스크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신경 나오는 공간이 더 좁아지지는 않았는지, 여러 요인들을 좀 따져봐야 되겠고요. 척추 수술한 사람은 안 한 사람이랑 경과가 달라서 주사 몇 번 맞지? 수술 뭐 하고 왔지?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계 쪽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거는 결국은 시술로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척수신경 자극기라 해서 6개월 동안 이런저런 치료를 해도 계속 10점 만점에 7점 이상으로 아플 때 이렇게 도움을 해주는 시술이 있습니다. 이마저도 안 되면 약물주입기 이식술도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이런저런 치료가 안 될 때 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압박골절인데요. 이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모든 대사 과정이 느려지고 더뎌지고 이제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는 거고, 제 뼈 자체가 이제 주저앉게 돼요. 아무런 이벤트 다쳐서 아까 어디 떨어져서 다쳐서 그런 게 아니라 뼈 자체가 약하면 기침만 세게 돼요. 요즘 냉장고 문 열고 냉장고 문 틱커 열을 때 근데 이러더니 결리더니 그다음에 골절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박골절이 있을 때는 보통 2, 3주간 보존적 치료를 한 이후에 3주간 정도 계속 아프다면 뼈가 주저앉은 걸 이렇게 시멘트를 채워주는 거죠. 뼈 시멘트를 넣어서 딱 높이를 맞춰주는 이런 기법도 있고, 아니 그 외에 기타 허리 통증으로 오인될 만한 게 이상근 종용을 해서 아까 천장바닥에 있는 쪽에 엉덩이 근육 중에 이상근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얘 사이에 이 보통은 밑에 좌골신경이 나가거든요. 흔히 이제 환자분들이 오면 허리 다리 뻗치면 아 나 좌골신경통이에요 이렇게 오실 때, 좌골신경은 원래 이 엉치 이 밑으로 빠져나가는 이 큰 신경이 좌골신경이에요.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이 있을 때 이 좌골신경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이상근 증후군 주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초음파를 보고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근과 좌골신경을 직접 보면서 진단할 수 있고요. 아니면 말 그대로 좌골신경통, 진짜 좌골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좌골신경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기간 긴 허리 통증에 대해서 1시간 이내로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만성 통증은 질환이다. 만성 허리 통증도 마찬가지로 질환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만성이 안 되게 잘 치료하시는 게 좋겠고, 항상 바른 자세,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 올바른 식습관, 자기 유지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맨날 환자분들한테 강조하는 것도 좋아졌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환자분이 유지 관리를 잘해서 좋으신 겁니다라고 제가 오히려 감사드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필요 시에는 꼭 이제 자기가 자가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 이게 여차해서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상하다, 특히 3달이 지났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빨리 통증 전문가한테 좀 찾아뵙는 게 자기의 긴 요즘같이 긴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통증 관리에 좋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그 주요 질문들을 따로 정리를 해오셔가지고 궁금한 내용들이 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질문. 네. 질문. 네, 질문 주십시오. 사실 저도 조금 허리가 안 좋은데요. 그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항상 진통 때나 파스 같은 거만 붙였는데 증상에 따라서 다른 걸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었을 때는 그 디스크가 약간 좁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고 그러면 허리가 아픈데 그럴 때 그 파스 같은 거 붙이는 게 맞나요? 아니면 병원을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아요? 일단 파스를 붙이면 증상이 좋아지세요? 네, 그 파스 붙이면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얘기를 들을 때는 이번에 처음 아픈 게 아니라 예전부터 아프다 말다 이랬었던 것 같고, 그냥 파스를 붙이고 다음날 괜찮으시면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파스를 붙여도 일주일 이상 간다? 만약에 그러신 경우가 있다면 그렇다면 병원을 가셔야 됐을 것 같습니다. 보통 파스만 붙이지 않거든요. 파스 붙여서 아프다? 그럼 약국에서 이제 지동에도 사 먹거든요. 사람이 대개는 가서 파스만 주세요. 파스만 사오지 않고 보통 파스 아프면 어떻게 약국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허리가 아픈데 파스라? 약 몇 개 주거든요. 파스 붙이고 약 먹어도 보통 그러면 2, 3일에서 일주일은 좋아져야 되는데, 그래도 안 좋아진다? 그러면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선물을 드려요. 네, 질문하세요. 통증이 오더라도 통증이 오면은 보통 진통제를 먹잖아요. 네. 진통제를 먹더라도 효과가 안 오는 경우가 있나요?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안 올 수 있죠. 그거의 역치를 넘어서는 통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그 설명에서 제가 주황색 삼각형, 보라색 사각형 설명드렸듯이, 만약에 이만큼의 통증이 왔을 때 요만한 진통제가 오면은 얘는 사그라들겠죠. 근데 이만한 통증인데 진통제 수준은 요렇다. 그러면 안 사그라들겠죠. 그럴 때는 이거에 더 상응할 만한 진통제를 주든지, 그 외의 치료 계획, 예를 들어 물리치료라든지 주사치료라든지 다른 치료들이 추가가 되든지, 아니면 이게 이 약만 먹어서 해결될 거냐?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죠. 문제가 뭔지, 즉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좋은 질문입니다. 네. 어디 아픈 데가 있어요? 아니면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될 질문이에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만한 통증이 있는데 이만하게 상응이 안 되는 진통제가 되면은 얘는 계속 아프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통증에 대해서 커버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진통제로 갔다가도 환자가 나
나는 계속 아파요. 그러면 아, 이 진통제가 이 환자한테 용량이 낮나? 아니면은 이 통증을 잡기에는 용량이 부족한가? 그리고 진통제 용량을 올리거나 아니면 진통제 종류를 바꾸거나, 아까 진통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진통제 종류를 바꾸거나, 만약에 그것도 반응을 안 된다 그러면 아, 이 통증의 원인을 맞게 내가 치료하고 있나? 아까 말했듯이 홍각수용기성 통증에는, 염증성 통증에는 진통소염제가 드는데 신경에 병이 생긴 거는 진통소염제를 계속 올려도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통증을 잡는 무기가, 이 치료제가 이 통증을 잡기에 맞는 대로 지금 향하고 있나, 이걸 이제 점검해야 돼요. 통증보다 진통제가 효과가 더 세야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통증의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해야 돼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 네. 백년허리라는 책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보면 그 죽은 개를 부검을 했더니 네. 추간판탁출증이 많이 발견됐다. 그래서 네. 그 인간이 직립보행하는 것과 추간판탁출증은 큰 관계가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무거운 짐을 진다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더 많이 추간판탁출증이 발견돼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직립보행은 그거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은 이야기라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피하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논리적으로 근거가 뒷받침되는 건 아니라서요. 그럼 예를 들면 그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 학회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이제 그 책을 쓰신 분이 재활학과 교수님이시거든요. 심지어 재활학과 내에서도 논란이 많은지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따진다면 저희가 보통 디스크는 어린아이에서는 안 생겨요. 어린아이에서 디스크 안 생기잖아요. 그죠? 갓난아이는 다 서서 걷기 전에 다 네 발로 기어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 수치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라고 해서 근거 중심 의학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교수님,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빌려주시고 한 시간 동안 식사하겠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디스크하고 협착증이 있다고 해가지고 작년 8월 13일 전대교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여러 유명한 교수님들 몇 분 배웠는데 그런 나중에 것도 없고 전행한 의사님들 보려면 1년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 자대 우리 교수는 진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허리 디스크 협착이 있으시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다는 얘기시죠? 네. 그 교수님한테 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예약을 잡고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몇 개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이는 안 기다릴 것 같습니다. 많이는 안 기다리고 또 어떤 식으로들 또 환자분들이 오시냐면요. 이거는 좀 합법이긴 한데 꼭 이게 저는 이제 통증센터에 있지만 다른 과 예를 들어 산부인과도 있고 안과도 있고 각 분야별로 또 이제 선호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다 보니까 합법이긴 한데 이제 그과 선생님이 밀리면 다른 선생님을 먼저 일반 선생님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예약할 때 이 선생님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약간 합법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홍길동 선생님한테 보고 싶은데 홍길동 선생님 많이 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이몽룡 선생님은 빨리 잡혀요. 예를 들어 그럼 이몽룡 선생님한테 갔다가 다음 예약을 할 때 홍길동 선생님한테 이제 그 이몽룡 선생님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그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예약이
초진이면은 그렇게 많이 안 밀릴 겁니다. 보통 이제 재진 환자들은 카파가 따로 있고 초진 환자 카파가 따로 있거든요. 초진 환자는 그렇게 많이 안 밀릴 거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오늘 좋은 강연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또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강연에 물론 참석해 주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또 이렇게 끝까지 자리해 주시고 관심 있게 또 들어주시고 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네. 병원에 입원했다 보니까 DNA 주사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맞고 그 치료가 영원히 되는 게 아니고 더 아프더라고요. 이게 DNA 주사는 이제 일명 그 재생 치료, 증식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그게 DNA가 이제 인체의 콜라겐이나 그런 결합 조직을 지지 및 유지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적응증이 인대, 건, 근육의 결손 손상 부위를 보완해주는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근육의 손상, 인대의 손상, 건의 손상이라면 그게 들어온 건데 걔가 안 저기하고 계속 있어주면 좋은데 걔도 시간이 지나면 보통 그게 평균 유지 기간이 이제 논문에서 보면은 평균 6개월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보통 DNA 주사는 한 번에 충전이 안 되고 보통 4-5번, 그러니까 빨리 채워지는 사람은 2-3번에 채워지고 아니면 평균 4-5번 정도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유효한 기간이 평균 6개월은 그래도 효과가 입증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사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이상 유지되는 사람도 있고 1-2년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평균 6개월이라는 말은 평균이 그렇다는 거고 너무 또 심한 경우는 근결선이나 인대결손이 심한 경우는 3개월 만에 또 다시 아파지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개인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면 계속 좋으면 정말 좋겠지만 예를 들어 수술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 편하지는 않잖아요. 또 사람이 계속 걷고 마시고 세수하고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사야 되니까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결국 폐행성 변화가 일어나니까 소모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번 했다고 계속 되는 건 아닙니다. 30대가 아들인데 그걸 맞아도 저거 처음에는 진짜 돌아가고 얼마 안 되는 그래서 우리 소등이 일단은 보통 몇 회를 그러니까 볼륨을 그러니까 용량이나 농도를 얼마로 해서 몇 회를 맞았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어느 간격으로 어느 부위에 맞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것 같아요.